제이 드루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제이 드루킹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군 이래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범죄 차이나 게이트는 아마 그 전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배인 교수가 이배인 교수가 와 이런 건 처음 본다. 가장 본능적인 반응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 데이터 앞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도봉을 지역구에서 발견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삼립방 상자를 보면은 성관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 상자가 모질라서 남은 상자로 썼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앞으로 좀 그런데 그 알고 봤더니 그 삼립방 상자 7호방에는 핫도그를 넣는 빵이었습니다. 핫도그 햄이 없는데 빵만 주는 게 과연 이치에 맞습니까? 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프로필인데요. 저는 이제 국세청에서 교수를 3년 동안 했고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학의 특징이 진실, 답을 찾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수학 100점 받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네. 오히려 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100점 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틀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100점 받는 사람이 맞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답에 따라서 찾는 것이 수학입니다.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연술의 그 개표 상황 영상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죠. 지금 현장이 어렵다. 본부적으로 갖고 오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접. 사전투표함입니다. 사전투표함은 저렇게 천으로 되어 있고요. 저 사전투표함이 쏟아지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걸 한번 보십시오. 투표용지 어떻습니까? 빳빳하죠? 옆부분은 사전투표함이고 저 오른쪽 부분은 본투표함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빳빳해요. 예, 바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전산 조작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전산 조작만을 생각했지만 그 보존 집행을 들어가서 제가 연수, 도봉, 안산 이렇게 세 군데 보존 집행을 들어갔는데 성관이의 그 투표함 보존 상태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유당 정권인가 자유당 시절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당 시절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범죄 기술은 고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보관 상태는 옛날 60년대, 50년대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유당 시절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상태를 보니까 보존 상태, 이 봉인지 훼손이나 투표함이 훼손된 상태를 보니까 이 표 엉기 혹은 표 깔기 그리고 전산 조작이 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독 저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에서만 그런 정황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저 위의 장면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떻습니까? 그 도장이 똑같죠? 도장은 안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도장은 안 바뀌는데 밑에 4분 30초 한번 틀어볼게요. 4분 30초. 여기 보면 이 도장은 안 바뀝니다. 이 QR코드가 있는 거는 사전투표죠. 사전투표. 근데 21대 총선 개표 참관. 4분 그냥 슬라이드 빼고 해요. 너무 길어서 4분 30초. 그 옆에 뒤에 네, 거기서 그냥 바로 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장이 바뀌죠? 도장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사전투표에서만 이렇게 인쇄된 도장이 찍히고 본투표에서는 도장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만 빳빳한 종이가 발견되고 본투표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접힌 종이가 발견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전투표와 본투표제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QR코드의 존재, 또 하나는 인쇄된 도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정보 역량평가 대상으로 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학력, 전과, 병력, 교육 경력 이런 정보를 500만 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통합명부 시스템을 위해서 4,200만을 따로 성년 생년월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500만이라는 숫자를 도대체 그 많은 개인정보를 왜 요구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분들 중에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투표를 갔는데 내가 이미 투표를 했다, 이런 반응을 겪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그랬고요, 평택에서도 그랬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결국 A씨 명의로 투표가 행사됐고 대상자 한 표는 무효 처리가 됐어야 하지만 당사자를 찾지 못해서 개표됐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아요. 26.6%. 저는 도대체 왜? 그리고 50대, 60대 이상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점에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나이, 연령, 병력 이런 것, 전과 이런 요구를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람이 투표장에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37곳에 투표자 없는 유령표가 등장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500만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은 아마 투표장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화성시 공단 사례와 관련해서 담당 사무장님과 연락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노부부가 투표를 하러 갔는데 자기가 이미 기표가 돼 있어서 이상했다, 그래서 투표를 다시 하는데 애를 먹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주변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뢰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우리는 지나쳐버렸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특이한 정보를 하나하나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산 고양정
고양청의 김연아 의원 지역구인데 이 관내 사전투표가 5,000명 선거에 있는데 투표수가 5,001명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37개 이상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 우리가 모르는 유형 투표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9개의 부재자 투표는 선거인 수가 0명인데 투표수가 9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해외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 유령 투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거보도 집행을 하러 가더라도 여러분,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같이 투표를 하죠. 예,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같이 투표를 하는데 지역구는 이런데 비례는 이렇게 항상 0000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역구에서만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메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니언님께서 다 써먹어가지고 제가 뭐 별로 할 것이 없는데, 이 개수기는 단순히 표만 세는 것이 아니라 전산 장비, 통신 장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이한데, 저는 이제 의혹을 가지고 파면 팔수록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갈수록 증폭되기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뭐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플러스 3사 얘기했지만 이뱅킹도 있고요, 한틀 시스템도 있고요, 미루 시스템도 있고, 무선망을 깐 윅스콘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윅스콘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LG U+도 있습니다. 그 나라장터라는 그 조달청 사이트에 국회의원 선거 해가지고 그 치시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윅스콘 아십니까? 한텔 시스템 아십니까? 아이플러스텍 아십니까? 대부분 듣지도 못한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주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업체의 사장들을 보면은 이 김성철이라는 아이플러스텍 대표는 78년생인데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뭐 양산의 호산나 교회를 다닌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별로 밝혀진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기업도 아닙니다. 작은, 저기 보시면은 그냥 문정동에 오피스텔 작은 하나, 그런 곳이 대한민국 총선의 서버를 다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LG U+가 화웨이 그 관련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입찰하는 과정도 긴급 입찰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보면 볼수록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할수록 증폭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 입장을 물으면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저는 조작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최고시기 만난 사람들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냈던 분께서 뭐 문제 사례 보고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 사례 오늘 너무 많이 보셨죠. 열거하면은 책에 몇 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콩고, 그리고 이라크, 이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부정된 사례가 있었고요.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사태, 그리고 망명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근영 그 전략기획실장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해서 2020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렸습니다. 태어나서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자체가 바로 본인들의 범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예, 유시민이 180석 접수하고 양육철의 경위에서 적중한 행위, 이 사전투표 보정하는 이 조작의 그 준비 단계물을 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략기획실장 바로 밑에 있던 박시영이 개표 현장에서 바로 전 출구 조사를 완벽하게 예측을 해버립니다. 네, 출구 조사 8% 이기면은 기분이 져요 라든지,
사전투표 열리면 다 이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열리면 다 이길 겁니다. 아니 여기 선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그 위원님들 계신데 막판에 내가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민희 의원님 12,000표 관내 사전투표 남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 나오면은 다 뒤집힐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제 너무 이제 사전과 당일의 그 표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의당 신상정 그 덕양합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38, 39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바보겠어.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작서를 부인하는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결국 사전투표에서 좌파들이 더 많이 찍었다는 거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에서 12%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이분들 지지자들은 주로 누구예요? 우파 정당이에요? 좌파 정당이에요? 네, 우파 정당이죠. 이분들이 제일 많은데 사전투표에서 오히려 민주당 쪽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좌파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동네별 사전투표를 해보니까 1537개의 그 투표소를 분석해보니까 오히려 미래통합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더 높아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더 낮아요. 이해가 돼? 사전투표를 좌파들이 많이 했다. 이게 성립합니까? 네, 아닙니다. 인천 연수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연수울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이정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좌파죠. 근데 이정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더 높지 않아요. 정의령 후보만 더 많고 정의당 후보는 작아요. 덕양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률적이에요. 그러면 좌파가 사전투표를 더 많이 했다? 이게 성립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숫자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실시사하고 본투표 실시사를 이렇게 숫자로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60대, 70대 이상이 193.7, 167만, 193만 이렇게 투표를 했고 그 30, 40대는 오히려 적게 했죠. 근데 본투표에서는 오히려 30대, 40대가 훨씬 더 많이 투표를 했죠. 그 다음 60대, 70대는 적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0, 40대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본투표에서 30, 40대 지지자들이 더 많으면은 당일 투표는 누가 많이 받아야 되나요?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근거가 이런 통계 불확실에 대해서 유일한 근거가 좌파가 더 많이 표를 찍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일날 30, 40대가 투표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오히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말은 지금 사전투표에서 좌파들이 많이 찍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꽂혔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투표에서는 그 투표 개표 결과에서는 이 동당 소개에서 요 뒤에 보면 관내 사전 투표라고 항상 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라고 항상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이 화성병 지역구인데 여기 보면은
관내 사전투표라고 여기 있죠. 관내 사전투표.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도 있는데 그 전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없는가? 투표한 것이 실종이 된 거예요. 투표한 것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경욱 위원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봉당읍의 사전투표 자체가 이상합니다라고 했더니 기자님들이 물어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처음에는 사전투표를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거방해죄로 고발을 하려고 해서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사무국장이 투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니까 관외 투표로 돌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외 투표로 돌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화성병입니다. 화성병이고 네, 관외 투표로 돌렸는데 관내 사전 투표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지역구가 화성병 같은 경우에 지금 공당 1, 2가 없어졌습니다. 1, 2가 없는데 8,665 선거인수, 투표수가 8,665명입니다. 8,665명이고 여기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화성시를 아예 다 묶어요. 그래서 봉당읍이 제1, 제2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당읍이 제1, 제2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원래 화성 봉당읍 1, 2 투표는 화성병에 있었어요. 화성병에 있었고 화성 1, 2 투표소는 화성갑으로 3월 7일 날 이전을 한 겁니다. 3월 7일로 이전을 7일부터 그 선거구 조정에 의해서 이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빠졌어요. 두 개가 빠져가지고 화성병에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성병에 사전투표를 다 합치니까 8,665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1투표소, 제2투표소가 없죠. 그런데 비례대표에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다 모으니까 여기도 역시 8,665인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다? 이 1, 2투표소가 화성병으로 갔다는 얘기죠. 화성병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결국 조작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조작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기계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미 3월 7일 전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3월 7일 날 선거구 획정이 긴급하게 되면서 이 조작값을 나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두 개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 2에 대한 지역구가 투표소가 어디로 갔다? 기존의 화성병으로 가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개표를 하는데 숫자가 기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기계가 넣으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 봉당 1, 2는 원래 없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화성병으로 간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것도 상당히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총선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를 했다. 이게 뭐 기사도 나왔고 인터뷰도 있었으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련 법을 찾아봤습니다. 이 관련 법을 보시면은 원래는 공직선거법에 174조에서 선거 이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개표 사무원에 대해서 성명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 4월 6일 날 성명 공고 규정을 빼버렸습니다. 이거를 했던 놈이 법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당시 위원장이 원혜영 위원장이었습니다. 원혜영 위원장이었는데 뭐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전혀 논의조차 없는 거예요. 물론 소회의록을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돌리십니다. 이렇게 3일 전까지 성명을 공고하도록 하다가 그냥 개표 사무원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하고 기관단체의 장이 선관위로부터 개표 사무원의 추천 협조를 받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것 자체가 저는 작업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무원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회의를 하는데 누가 발의했는지도 알 수 없고 정치개혁위원회에서 그냥 그 규정만 여러 개 중에 하나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적을 하면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현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개표 상황표에도 신기하게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에도 QR코드가 있는데 원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5항에 따른 표준 서식은 QR코드가 없어요. 근데 QR코드가 있더라고요. 지역구에 여기 보시면은 이 안내 사항이고요. 이거 지역구입니다. 이 선거일 당시 지역구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이렇게 QR코드가 없어요. QR코드가 있는 것이 이상한 거죠. 저는 여기 이렇게 막 많은데 개표 상표들이 많은데 여기 딱 찍으면 나옵니다. QR코드가 나오는데 아까 민희형께서 말씀하셨던 52자리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뒷자리가 투표수입니다. 투표수. 제가 홈페이지에 카페에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냥 여기 한번 찍어가지고 요 투표수랑 이거를 일치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러면은 투표수가 1199면은 QR코드로 딱 찍으면은 마지막 뒷자리가 1199로 나옵니다. 우리 사전투표 용지 역시 QR코드가 위법인데 사용이 됐죠. 위법인데 사용이 됐고 개표 상황표도 표준 서식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QR코드가 넣었습니다. 사실 개수기도 그렇고 개표기도 그렇고 우선 전산망이 들어가면 안 되고 통신 장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들어갔죠. 하지 말라는데 한 거, 경위를 부르는데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의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앞에 보면 제가 이거는 이제 도봉을에서 이렇게 삼립방을 상자를 찍은 것이고요. 아니, 도봉을이 아니고 이거는 도봉갑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산 상록에 있는 상자입니다. 이렇게 삼립방 원래는 이렇게 보십시오. 연수을에 우리가 봤던 투표 용지 함은 이런 식으로 딱 정규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봉을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는 보면 이상해요. 너무 너덜너덜하죠? 저는 사실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들이 단지 전산 조작이나 표 깔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증거인멸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개표하기 전에 투표함입니다. 개표하기 전에 투표함인데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즉 개표하기 전에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동의지가 손괴되고 투표함이 훼손되고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선거 행정이 단순한 휴먼 에러나 이런 걸로 치부하기에는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 당군 이래의 최악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작업과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한 그런 증거 인멸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하기 전에 참 우파 성당에 이제 믿을만한 대표가 없고 지도자들이 다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 김문 지사님도 계셨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가지고 되게 답답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 사건을 하면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또 이름도 민의예요. 민의원. 네. 그래서 진정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저거 내가 다 준비한 건데 왜 민의원님이 다 해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답답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시대적 소명의 시대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우리 민의원님을 사실 민의원님보다는 민 기자님 같이 보였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사 수집을 그 사건 취재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멋진 기자님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또 기자로서도 그랬지만 국민들한테 9시 뉴스 앵커 얼마나 신뢰성이 있습니까? 저분께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공신력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단순히 이게 우연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 소명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민의원님이 2번이나 떨어졌어요. 공천에서도. 그랬고 지금 선거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3번 이렇게 살아나게 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저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 변호사들이 뭔가를 하고 또 민의원님이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엎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최악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더 이상 정권을 주면 안 되고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우리 민의원님 여러분 다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들 정말 든든합니다. 네. 아마 이번에 잘못 걸렸습니다. 이렇게 투철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하시고 밝혀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증언의 시간입니다. 전 육군 대령님이시고요. 통신 전문이셨습니다. 또 디지털 부대장으로 계셨던 우리 김간호 전 육군 대령님께서 이 컴퓨터 조작에 대한 프로그램 조작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간호 대령님이십니다. 네, 컴퓨터를 조작해야 돼서 아래에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